그 월급에 잠이 와? 네,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 또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꼰대 김광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맛있는 걸 먹고 왔어요. 점심 때. 그래 조금 늘어집니다. 예, 늘어질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항상 저희가 이제 점심 이후에 방송을 많이 해서 많이 좀 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성동에 이게 이제 삼성동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점심 때 이제 다리 건너서 한남동에 잠시 갔다 왔어요. 이게 사무실에만 앉아 있으면 되게 따분하니까 날씨도 좋고 해서 야, 바람이나 쓸 겸 한남동에 갔다 왔죠. 야, 우리가 이제 삼성동에서 한남동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의지와 결단이 아니면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네. 나름 우리가 또 바쁜 사람들 아닙니까? 베스트셀러 저자라서.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꼰대 씨가 괜찮은 식당을 그 프랑스 가정식 요리였나요? 네. 프랑스 가정식 요리였죠. 일명 그죠. 맛있게 먹고 왔어요.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근데 얼마? 10,000원. 만 원. 단돈 만 원에. 단돈 10,000원. 예. 근데 서울 사시는 분들은 네. 보통 그 한남동에 그 이제 한남대교를 넘어가면 고가도로가 있고 고가도로를 가지 말고 그 옆길로 빠져내려가면 사거리가 나오잖아요. 네. 첫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옥수동 그쪽으로 빠지는 길인데 하여간 그쪽에 대사관 많고 그 뒷골목 쪽에 네. 이런 유럽풍 레스토랑들이 많아요. 예, 근데 예. 이 유럽풍 레스토랑들이 낮에는 장사가 좀 힘들거든. 예. 힘드니까 낮에는 아주 좋은 가격에 실속이 있는 점심들을 많이 제공을 해요. 그렇죠. 예. 오늘 그 가운데 한 곳을 갔다 온 건데 네. 요리사가 누구였죠? 제가 까먹었어요. 셰프 이름. 그렇죠. 네. 로이든 킴이라고. 로이든 킴. 네, 로이든 킴. 멋지시더라. 그죠? 흙을 네. 만지며 요리하는 남자. 자연주의 요리사. 자연주의 요리사. 이제 그 로이든 킴이 운영을 하는 레스토랑은 아니고 그 레스토랑을 잠시 한 달 동안 그 음식점 레스토랑을 빌려서 점심 동안만 대관을 해서 매일 30명 한정으로 매일매일 메인 요리가 바뀌어요. 네. 바뀌면서 단돈 얼마? 10,000원. 10,000원. 그죠? 10,000원으로 모시는. 오늘 우리가 거기 갔다 왔어요. 네, 오늘은 저희는 이제 프랑스식 스테이크를 먹었는데요. 되게 생각하시는 게 틀리시더라고요. 음식의 시작은 주방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시작해요. 야, 그거 신선했죠. 그죠? 네, 되게 저는 네, 충격적이었어요. 그죠? 신선했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땅에서 다 음식을 채소들을 다 키워서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6월 13일 정도까지라고 하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은 한번 낮 시간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일찍 가야겠더라고요. 오늘 가니까 솔드아웃. 네, 솔드아웃. 30명 한정으로 로이든 킴이 직접 모든 식재료를 다 일일이 다 이렇게 다른 데서 단체로 배급받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다 시장을 봐가지고 또 자기가 직접 자기 정원에서 키우는 그런 것까지 다 요리 재료를 써가면서 네. 만들어내는 음식이라 많이 못하더라고요. 네. 그죠? 6월 13일까지니까 한남동 68-20번지. 맞습니다. 11시 반부터 네. 2시까지. 그렇죠. 그죠? 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건데, 근데 이 금융 상품에도 이런 골든 타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골든타임 최근에 이제 세월호 때문에 이제 골든타임 이야기가 우리가 많이 나왔죠. 네. 그죠? 예, 그 시간이 지나면 할 수가 없어. 어찌할 수가 없어. 그죠? 예, 그게 힘들어진다, 골든타임. 그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생명을 온전히 그죠. 보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럼 금융상품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자, 이때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금융 상품의 골든 타임 이거죠. 금융 상품이 원금 내 돈 떼일 위험 있죠. 내 돈 떼일 위험. 즉 투자 손실과 상관없이 내가 금융기관에 돈을 맡겼는데 금융기관이 망하면. 그렇지. 금융기관이 부실해진 거죠. 물론 이제 금융기관이 우리가 골든타임을 왜 이야기하냐면 금융기관들이 아무 일 없다가 오늘 갑자기
문제가 있다고 망하는 기업은 없어요. 그렇죠. 다 징조들이 있죠. 네. 상당한 징조들이 네. 앞단에서 뉴스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또 뭐 이렇게 정부나 관련 감독 금융 감독 기관 이런 데서도 이제 조치가 뭐 이거 이야기가 나오고 반드시 징조들이 오래 가거든요. 근데 고객분들은 에이 뭐 설마 망하겠어? 예, 이런 심리로 가는 거죠. 이런 심리로. 그래서 터진 게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 다 그렇죠. 터졌죠. 예. 동양채 사태. 네, 동양제 예. 사태. 설마가 설마가 날리죠. 사람 잡는다. 자, 그래서 이제 골든 타임, 즉 금융권이 부실해질 때 내가 가입한 금융 상품들이 손실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떤 상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될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권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증권회사가 비실비실해. 자꾸 이제 뭐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들리고 그게 유언비어는 아닌 것 같고 점점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찌라시에서 출발한 그 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 뉴스도 나오고 금융기관에서도 금융감독기관에서도 뭔가 좀 우려스러운 말들이 나오고 근데 그렇다 하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야, 그럼 펀드부터 빼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답은 뭐냐면 첫 번째가 후순위채, 두 번째가 ELS입니다. ELS. 예. 즉 지금 이제 후순위채와 ELS 그리고 앞단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펀드의 차이점은 뭐죠? 일단은 발행 기간이 주체가 틀린 겁니다. 주체가. 발행 주체. 네. 그죠? 발행을 누가 하느냐,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그렇죠. 거죠. 이제 후순위 채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증권사가 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말하는 거고요. 예. ELS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발행 기간이 이제 후순위채라는 게 이제 발행 기간이 파산하면 이제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를 이제 모두 청산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 돈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후순위 그렇죠. 이 후순위. 채권인 거죠. 후순위. 예, 금융회사 망했어. 그러면 빚이 있겠죠. 그 빚을 갚아주고 음. 나머지 조금 여유가 있다면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다른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그 이자라든지 이자가 일반 채권보다는 당연히 이자라든지 이런 게 높은 겁니다. 그만큼 반대급부가 있긴 한데 네. 근데 그것은 아무리 반대급부가 크더라도 망해버리고 남아있는 채권도 없으면 깡이죠, 깡. 그렇죠. 대표적인 사태가 저축은행 사태였죠. 사태. 저축은행 사태.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계속 말하고 있어요. 후순위채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요. 1, 2%더 모으려고 그 망할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 왜 우리가 후에 서야 돼요? 앞에 서야지. 그죠? 가능하면 앞에 서야 돼. 등산할 때도 앞에 서는 게 좋아. 뒤에 서면 안 돼. 후순위채뿐만 아니라 회사채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채가 금리가 정기 예적금보다 2% 정도 높은데 1, 2% 정도. 물론 신용 등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 먹으려고 내가 리스크를 안 넣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죠.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후순위채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ELS입니다. 요즘 이제 ELS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ELS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방송했죠. 네. 주가 연계 증권 그죠? 근데 이제 ELS는 뭐 증권사가 발행하는 겁니다. 해당 증권사가 발행을 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해당 증권사가 망하면 끝이다 이거죠. 그죠. 예. 발행 주체가 증권사이기 때문에 네. 증권사가 부실해지는 징조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갑자기 아침에 그 객장의 문을 닫을 때까지가 골든 타임인데 네. 그 골든 타임에 그 증권 회사가 발행 주체가 되어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ELS를 나는 동일한 조건이면 1%라도 더 좋은 이자 수익률을 제시하는 쪽에 나는 글로 가입하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종종 있으신데 오산이죠, 오산. 예, 경기도 오산이 아니라 진짜 오산이에요. 예, 신용도가 좋고 좀 메이저급 회사가 발행하는 ELS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뭐든 그래요. 이게 좀 신용도가 약한 데서 발행하는 것은 많은 메리트가 있게 광고를 하는 거고 네. 항상 그 뒷단을 봐야 돼요. 네. 왜 저렇게 좋게 이야기하지? 그게 뭐가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항상 사탕 그죠? 예, 그렇죠. 사탕 뒤에 뭐가 있는지 단들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가 네네. 이제 펀드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펀드는 결국 증권회사가 발행 주체가 아니고 펀드는 증권회사가 판매사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증권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자선운용사 또는 수탁기관들이 몇 겹으로 사실은 이렇게 그 보호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CMA도 똑같아요. CMA에서도 단기 채권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그룹채 사태 터졌을 때 동양증권에서 돈을 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고유 계정이나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펀드의 경우 그렇죠. 펀드나 CMA 쪽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불길한 예감이 든다. 그러면 첫 번째가 후순위채, 그렇죠. 두 번째가 이래서 이 순서대로 골든 타임을 지키는 게 맞겠죠. 그죠. 네. 골든 타임을.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은 뭘까요? 은행. 은행도 옛날에 이제 은행 생각하니까 우리 이제 은행도 사실 많이 망했어요, 그죠? 많이 망했죠. 외환위기 때. 망했고 외환위기 때 망했고 팔리기도 하고 네. 또 그 뭐 안 망했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특히 뭐 망하지는 않았지만 그 펀드 대란, 그죠? 예, 그것도 기억이 나고 예, 그래 하네요. 그렇죠. 뭐 예전에 많죠. 뭐 서울은행, 조흥은행, 뭐 한인은행 망하겠어? 예, 은행도 망합니다. 예. 은행들도 망했는데 은행들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자기들이 어떤 수탁하고 있던 예금 적금 거죠. 네. 예, 예금 적금 이외의 이것들은 거의 판매사에 불과하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예. 동일해요. 예, 뭐 펀드라든지 보험 이런 것들은 은행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은 안전하시니까 유지하시는 게 맞으실 거고요. 그다음 5천만 원 이내에 대해서도 안전하실 거고 마찬가지로 문제되는 거는 후순위채. 그렇죠. 후순위채. 예. 후순위채 조심하셔야 돼요. 은행, 저축은행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이제 예적금을 가지고 있더라도 5천만 원을 넘는 것은 조금 완전히 못 받는다기보다는 상당히 불편을 감수할 수 있고, 그죠? 예금 보험공사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5천만 원 넘는 거는 지급될 수 있는데 그때는 그 당초에 가입했던 이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저축은행에서 또 조심할 거는 영업이 정지되더라도 돈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가지급금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 가지급금 한도가 2천만 원까지입니다. 2천만 원까지. 예, 그래서 조금 더 그래도 나는 저축은행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는 말리긴 말리지만 혹시라도 하실 거면 2천만 원. 예, 혹시라도 모르니까. 1% 노리다가 99% 아니라 100% 날린다. 2011년도에 많죠. 예. 부산에 있는 저축은행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돈을 불리는 것은 진짜 좀 긴 안목,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느긋하게 생각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당장에 뭐 1%, 1% 중요한 게 이런 것 아닙니다. 때문에 그냥 이렇게 위험한데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너무 이게 단기적인 안목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를 볼까요? 이제 보험 상품이 이제 문제야. 보험 상품은 이제 장기 상품이잖아요. 한 번 가입하면 뭐 10년 이상을 최소한 가는 건데, 근데 해약하면 손실이 된다 이거죠.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그렇죠. 보험회사들도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팔지만 네. 아까 증권이나 은행에서 펀드를 파는 것하고는 조금 맥락이 달라요. 맞습니다. 예, 보험회사가 1차 그 판매한 보험회사가 지급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도 있고 1차적으로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재보험공사라는 것도 있고 그 보험회사가 그렇죠. 감당하기 힘든 어떤 큰 보험금이 발생했다 할 때는 그 보험회사가 그걸 우리가 원수사라 그러는데 원수 보험회사가 감당이 힘든 그 금액을 초과한 것을 재보험회사라고 그렇죠. 거기서 다시 또 커버해주는 이런 제도도 네,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보험회사가 보험을 들어두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예.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보험은 이제 장기적인 상품들이 많고 부실화되면 리스크가 상당히 큰 이제 소비자 가입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 예금 보험 계약 이전 제도라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네, 어디에 다른 이제 건실한 보험회사에. 네. 삼성생명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제일 큰데 삼성생명이 처음부터 큰 건 아니었고요. 그 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망한 보험사들을 다 인수를 했어요. 네. 다 뭐 여러 가지 보험회사들을 다 인수해서 된 게 삼성생명입니다. 네, 많이 인수를 한 네. 거죠. 많이 인수를 했고. 왜냐하면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보험회사가 망하더라도 향후에 몇십 년간 현금 흐름 발생되실 거거든요. 보험 계약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매력적인 대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아까 꼰대 씨가 말씀하신 보험 계약 이전 제도를 통해서 기존의 보험 계약자들에 대한 그 혜택들을 고스란히 안고 옵니다. 네. 지금까지 사실 이게 보험 계약 이전 제도가 이게 부실 보험회사에서 우량 보험회사로 네. 이전시키는 제도가 반드시 법적으로 반드시 이전을 이렇게 그 계약을 부실화된 보험회사의 계약을 넘겨받아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고 아무런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렇게 강제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법은 아니에요. 네. 예, 그런 법은 아닌데 네, 맞습니다. 여태까지는 거의 그대로 항상 네. 이전을 받아왔다라는 거죠. 또 통폐합되고 등등 하면서. 그리고 이제 변액보험은 그때 꼰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탁사는 은행입니다. 예, 그때 저희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변액보험은 보험사 계정과 별도 분리된 특별 계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망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참고로 우리가 조금 아이러니하게 조금 이렇게 참고해야 될 것은 그런 이제 그동안에 국내 큰 보험회사 우리가 대형 국내 생명보험 특히 네. 대형 3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옛날에 어떤 지방 생보사라든지 부실화된 생보사들을 많이 일순 합병하면서 많이 이제 또 성장한 한 네, 측면도 네, 네. 있는데요. 네, 그런 과정에서 옛날에 그 고금리 저축성 보험들을 많이 네. 가지고 있어요. 네. 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크게 역마진이 나고 있거든요. 옛날에 뭐 심지어 8%, 9%, 10%를 이렇게 연 보장해주는 보장을 해주는 그런 저축보험, 저축 상품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은 그것을 뭐 어떻게 운용 수익을 못 내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마진이 크고 이래서 사실 지금은 덩치가 크다고 해서 안전하다, 또 덩치가 적다고 해서 불안정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좀 이렇게 그 가치 그 여러 가지 아까 역마진 문제라든지 얼마나 어떤 부실화된 상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내밀하게 네. 근데 이런 자료들은 꼭 뭐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요즘은 다 정보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항상 보험회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런 정보들이 다 이미 다 오픈돼서 나와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유념해서 보실 필요는 있죠. 그래서 아까 동양 사태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작년에 동양 그 그룹 사건이 터지면서 물론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소비자고 동양 정권이 상당 부분을 관여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예. 근데 이제 불똥이 튄 게 어디냐면 동양생명에 불똥이 튄 거예요. 즉 동양생명에 변액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야 이거 어떻게 내 돈 네. 떼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같은 전혀 동양, 상관없습니다. 같은 예. 전혀 상관없고요. 어차피 이제 그룹에서 분리됐고 예, 뒤주도 틀리고 그리고 행여나 그렇다고 한들 내 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보험 계약 이전 제도라든지 아니면 특별 계정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보험사는 안전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고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일이 터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동부그룹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동부그룹이 현재로서는 자금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부그룹에 가입한 상품들 가지고 있으신 분 있으세요. 뭐 동부화재, 동부생명 이런 분들이 이제 살살 이제 불안해하시는 거죠. 예, 근데 왜냐하면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보험 상품은 예, 전혀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예. 신경 쓸 거는 운영 수익률에 신경 씁시다. 변액은 가입하는 게 아니라 가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냐에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쓸 거는 수익률입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장기 상품에 대해서는 네. 처음부터 가입을 어떻게 하느냐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그 가입자 가정 개인의 네. 장기적인 재정적인 체력 그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잘 좀 여유 있게 판단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뭐 행편된다고 해서 그냥 질러버리면 네. 뭐 다음 달 1년 뒤에 그 행편이 안 될 수 있으면 그냥 손해거든.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니까 한두 분씩 이제 문의가 와요. 문의가 왔는데 뭐 최근에 상담한 건들 예를 들면 급여가 300만 원인데 보험료가 200만 원. 그리고 이제 어떤 동료분의 사례는 아니 이제, 그분은 보험회사에 무슨 친척이 있었나? 이제 모르시고 가입하신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1,000만 원 버시는데 한 700만 원 정도가 보험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참 아직까지 이 업계가 그런 많이, 설계사가 있다는 것. 많이 반성해야 된다. 근데 그런 설계사를 만나면 그냥 또 넘어간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항상 방송에 대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모르면 당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개 짚어보고 끝낼까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요, 이거. 보험 가입 전에 이제 알림 사항이라고 있어요. 그거죠. 네, 알림 사항이 뭐냐면 보험 가입 전에 내가 예전에 건강 상태라든지 아니면 병력 사항이라든지 약을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험회사가 물어보죠. 이 사람이 보험을 인수할 만한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이제 그때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질문표라고 합니다. 질문표. 질문표. 네. 근데 이제 그건 아주 이론적인 용어이고 일반 계약자들이 이제 받아주는 거기에는 고지의무라 그러죠. 그렇죠. 예, 고지의무인데 그것들은 질문표는 질문표대로만 답을 해주면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범법 행위할 때 소위 미란다 원칙 뭐 그런 말들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물어보지 않는 대답을 할 필요가 없고 미리. 근데 보험회사에서 물어보는 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보험 계약할 때 고지의무 그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알려야 될 사항, 알려야 되는 사항에 적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을 하면 돼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가요? 예를 들면 이거죠. 꼰대 얘기는 물어보는 것만 답하고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알리지 마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보험 알려야 될 사항에 이런 게 있어요. 최근 3년 이내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때로는 최근 5년 이내, 5년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내에 어떤 기간 이내에 어떤 뭐 병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수술을 받았거나 입원했거나 이런 적이 있는가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3개월 이내에 혈압약 먹은 적 있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한 6개월 전에는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3개월 이내는 없다. 거죠. 그러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고객분들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3개월 이내는 없고요. 예전에 한 6개월 전에 이렇게 약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입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나버리면 그거 주소 담지 못해요. 그렇죠. 예, 1년 이내에 병 갔다 오신 적이 있냐 아니면 뭐 7일 이상 통원 치료한 적이 있냐 물어보는데 병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한 7일 이상 하니까 한 5일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굳이 안 하시면 돼요.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또 아까 뭐 이렇게 5년 안에 무슨 질병으로 수술 받은 적이 있냐. 만약에 6년 전에 내가 무슨 큰 수술을 받았어. 큰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그 수술로 끝이고 그 이후에는 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간 적이 없어. 그럼 그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할 네. 필요가 없어. 그렇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복잡해. 긁어부스럼 네, 만들지 긁어부스럼. 말고 그만큼 알리는 의무 사항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죠.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만 답을 하세요. 그리고 그 고지의무 사항을 잘 읽어봐야 돼요. 잘 읽어보시고. 몇 년까지인지 어디까지 이야기하다 어디까지인지 어느 기간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질문표를 잘 읽어봐야 돼요.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더 말씀 어떤 생각나는 게 네. 우리가 요즘 실손보험을 많이 들잖아요. 실손을 네, 들고. 네. 근데 그것을 다 많이 가입한 거는 좋은데 병원에 갈 때마다 청구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병원 갔다 왔는데 뭐 감기 몸살로 갔다 왔는데 심지어 많은 이만은 네. 뭐 그때마다 청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청구하시는 분들 네. 나중에 보험 가입하기 힘들어요. 네. 말하자면 보험회사에 그것이 맞느냐로 접수되는 순간에 모든 보험회사에 공유된다고 그 정보가 네. 이해하시면 네. 되는데 그것들이 자꾸 많아지면 보험에 관한 경력, 그러죠. 어떤 보험금 받았던 이력 사항이 누더기가 돼요. 그럼 다음에 제대로 된 보험 가입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청구하지 말라고 그것이 아니라 모아놨다가, 네. 그죠? 예, 모아놨다가 자본이 모아놨다 보통 우리가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일로부터 청구할 때로부터 한 2년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돈이 좀 될 때 청구하시면 네. 예, 상당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골든타임, 한남동 골든타임과 금융상품에 대한 골든타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나눠봤습니다. 예, 네. 이 골든타임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이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골든타임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될지를 이번 사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네. 우리가 지혜를 잘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뭐 기타 추가 질문 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머니스토리 TV 들어오셔서 간략한 댓글 주시면 저희가 검토 후에 매일 답변 충분히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